오늘의 첫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 이게 힌트인가? 네, D-Day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고 D-Day. VIP, 무전기도 있고요. 싶다. 뭐 자고 싶다, 뭐 돈보다 명예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과연 이분 누구일까요? 알겠다. 돈보다 명예. 이건 뭐냐면 돈은 이미 있는 거예요. 정답. 정주영 회장. 아, 네. 정주영 회장 맞습니다. 네. 미션 임파서블의 첫 번째 주인공 정주영 회장인데요. 춘천댐, 호남 고속도로, 소양강댐, 울산 현대조선소, 고려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청와대까지. 이 공사들 말고도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공사마다 이 정주영이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열정적이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요즘 말로 테토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주영 회장이야말로 진정한 테토남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주영 회장이 추진한 그 많은 건설 사업 중에서요. 대한민국 건설 대표 회장으로 만들어준 건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국토개발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라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황금 같은 기회가 어떻게 정주영 회장에게 굴러 들어간 거죠? 그 기회가 생긴 건 아까 정주영 회장의 머릿속. 머릿속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VIP가 그렇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VIP. 바로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었죠. 사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친사. 고속도로에 미친 사람. 이거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들까지도 고속도로에 완전히 미쳐 있었다. 뭐 이렇게 수군대면서 걱정을 했었다고 할 정도예요.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좀 정신이 없었을 법도 한데 대통령은 왜 하필 고속도로에 꽂히게 된 거예요? 꽂힌 계기가 있습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간 곳이 어디냐? 서독.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광부들과 간호사들 격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서독으로 가게 됩니다. 독일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노동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던 중에 정체불명의 이상한 비명소리. 점점 개인기가 느시네요. 고양이 뭐 아닙니다. 이 독일 아우토반에서 자동차들이 막 시속 200km로 달릴 때 나는 그런 소리.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거기서 고속도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 200km, 300km 달리는 그 숨막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문화 충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당장 차를 세우라 그랬대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다음에 갑자기 한 행동이 있었는데 아스팔트 바닥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댔다는. 실제 일화예요. 실제 일화입니다, 저거. 이 아우토반의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구조를 뭐 낱낱이 관찰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고속도로 아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손댈 데가 너무 많으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할 때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가서 아우토반 보고 우리도 고속도로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소수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작전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다가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래서 당시에 고속도로 설계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남아있죠, 이거. 네? 근데 보면은 지금이랑 좀 비슷해요. 비슷하기도 하고요. 근데 독일에서 고속도로를 본 게 처음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상이 가능한 거죠? 고속도로라는 게 땅에다 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울에서 시작하는 건 맞는데 부산으로 갈 건지 목포로 갈 건지 부산 갈 거 어디로 지날 건지 지도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난 황당한 게 우리나라 당시에 전국 지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큰 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5만 불의 일자리로 축적된 전국 지도를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큰 지도. 근데 그게 없대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지역별로 수십 개 지도, 예를 들면 뭐 부산, 뭐 대구, 뭐 경북 이렇게 지역별로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한 장 한 장씩 풀로 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큰 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지도 자체 하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상황이 열악한 거예요. 내비게이션 하면 다 나오는데. 답답하네. 지도를 보고 봤을 때 지형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본인이 직접 갔대요. 헬기를 타고 날아가서 보고. 어떤 일화가 있냐면 헬기 타고 보러 가다가 야 저기 좀 내려봐.
왜냐면 그때 다 산이었으니까. 그거 어떻게 내려요? 헬기장도 험한 아니고. 지역에. 근데 막 조종사가 막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리고 뭐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해요. 저 사진 보시면 저 인터체인지 표현한 거거든요. 진짜 인터체인지네. 저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 제대로 된 도로를 본 사람도 없는데. 박정희의 열정적인 연구로 드디어 고속도로의 노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남대교 남단을 시작으로 해서요. 부산까지 총 428km에 달하는 노선입니다. 부산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제1의 항구 도시고 서울이 모든 자본과 인재가 모이는 또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경부고속도로가 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육상 수송 체계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가지고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일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반대를 했다는 거야?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포장도로 소달구지? 당시 이게 상황이잖아요. 그때인 거죠? 네. 아, 이러니 고속도로 뭘 달려. 차도 없는데. 차가 없어요. 이게 1968년이잖아요. 68년까지 서울 시내에만 해도 전차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차 옆에 소달구지 끌어요. 영업용 다 합쳐서 10만 대 정도밖에 없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아마 2,600만 대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기유했었던 거죠. 근데 도로를 먼저 놓는다? 여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박 대통령의 그 고속도로 건설이 이 정치권이나 어디에서 공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혁명정부 정권 위기설이 대두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 그 이 빈약한 재정의 24%를 차지하는 고액수인데 그걸 하다가 혁명정부가 실패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 이제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됐죠. 그런데 원래 그 박 대통령이라는 분이 개성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이 일을 못 되는 거야. 혁명정부가 이게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감히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정치권에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효상 공화당 당대표, 박 대통령의 은사였었어요.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때 그 집권 여당에서 이효상 씨를 앞세워가지고 박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하는 대표단까지 만들어서 박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박 대통령은 뭐 요지부동이죠. 사실 박정희도 너무 거센 반발이 있다 보니까요. 흔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준 사람이 바로 정주영이었습니다. 이 망설이는 박정희를 계속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주영만이 예스라고 외친 것이죠.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놓기로 하긴 했는데 문제는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견적을 내야 되는데 견적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거. 견적을 어떻게 내? 얼마를 써야지. 되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거 고속도로 나와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해본 사람이 앞서 얘기했던 혼자 예스했던 정주영 회장. 왜냐면 태국에서 한 65년도인가요? 고속도로 공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한테 야 견적 한번 내봐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가를 넣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무나 잘 안 믿는 그런 성격으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정주영한테 야 견적 한번 내봐 이렇게 해놓고 좀 불안한 거죠.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니까 정부 부처에 고속도로 사업비 얼마나 들어가나 산출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들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눈치 보이죠. 예산 잡은 게 다 다를 텐데 그때 당시에 건설부는 각하 저희 건설부가 예측한 공사 비용은 650억 정도 됩니다. 6번에서는 각하 저희 공병 감실에서 파악해봤는데 예측한 비용이 한 490억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정주영의 예측 비용 보고를 딱 듣고는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각하 저희 회사에서 예측한 비용은 280억 원입니다. 너무 싼 거 아니야? 건설부가 얘기했던 거에서 뭐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을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싸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이게 너무 싸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믿을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남겨먹지 않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임자, 이 돈으로 진짜 할 수 있겠나? 물어봤는데 정주영은 이때도 예스. 아마 예스가 아니죠, 이때는. 예스, 썰! 딱 하고 흡족해 하면서 그러면 예비비 포함해가지고 한 330억 원 정도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건설부 장관이 주원이라는 분인데 어쨌든 고속도로 쪽으로는 전문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산을 책정한 게 650억이었는데 건설부 장관한테 말 안 하고 이 330억 원을 바로 그냥 언론에 보도를 해버려요. 장관인데 건설부 장관은 그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330억 원에 끊으라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5분의 1을 현건설이 가져가는 걸로. 네. 근데 사실 정주영 회장도 이렇게 쉽게 예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원래 이제 말씀하셨듯이 태국에서 고속도로 건설을 했는데 건설은 마쳤지만 거기서 적자가 한 300억 가량의 적자가 났다는 거죠. 근데 바로 뒤이어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다 또 적자가 나면 회사가 되게 위태로운 지경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임자 공사를 해내면 뭐라도 더 떨어지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뭘 해준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전형적인 정경유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 대금을 다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유 수면이라는 형태로 받았다. 공유수면 예를 들면 강변북로나 아니면 보 같은 걸 이렇게 지으면 원래 강의 습지였던 아무도 주인이 없었던 땅인데 그게 메꿔지면서 온전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국가 땅이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현한테 준 거죠. 받은 대표적인 땅이 바로 압구정동 현 아파트 부지. 잘 받았네요. 그게 낫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부고속도로인데요. 도대체 언제 지어지나요? 그래서 1968년 2월 드디어 경부고속도로의 공사가 시작됩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 당시 박정희가 정주영에게 준 미션은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거리로 만들어라. 그리고요, 3년 안에 공사를 마쳐라. 불가능한 미션인데다가요, 있어야 할 것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본, 돈이 어디 있어요? 기술, 장비가 없는 공사였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가능하긴 한 거예요?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임자 해봐셔. 임자 해봐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고야. 예? 정주영 회장 특유의 밀어붙이기.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D-Day. 공기를 맞춰야 된다. 3년 안에. 그래서 실제 정주영 회장이 이 공사 시작하면서 구호를 하나 지었는데 구호가 뭐냐면 공기를 앞당기자. 앞당기자. 맞추자도 아니고. 네, 앞당기자. 공기를 단축시키자는 정신력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정신력으로 무장해도 막상 벌려놓고 보니까 그냥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선 장비부터가 없는 겁니다. 두 대. 지금 사진에 2대 보이죠? 전체 2대였습니다. 아, 4대도 아니고? 이게 전부였어요. 다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저한테가 줄까? 야, 저 크레인 없어지겠다. 그러니까 크레인이 닳아서 없어지게. 맞아요. 그래서 장비가 아예 부족하다 보니까 공사는 계속 해야 되고 뭐 삽, 괭이 이런 거 동원하는 건 물론이고 그때 노동자들이 직접 이제 손으로 땅을 파기도 하고 근데 그걸 손으로 판다고 그게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는 진척이 전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정주영은 자신의 회사 돈이죠. 800만 달러를 들여서 중장비들을 여기에 투입을 합니다. 이 장비가 해결됐다 하더라도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겨울에 시작된 공사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혹독한 날씨와 싸우면서 일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야간 불침범을 선 경비원이 너무 추워서요, 히터를 가동해 보려다가 그 앞에서 성냥불을 끄게 됩니다. 아, 불났구나. 뻥 터진 거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문제는 불이 삽시간으로 퍼져서요, 콘크리트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불에 타면 쉽게 깨진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정주영은 타설한 콘크리트를 모조리 깨가지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손해가 얼마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D-Day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날부터 노동 강도를
200% 올려서 일을 이 해야만 200%요? 했고요. 정주영 회장도 현장 한가운데 같이 직접 일을 지휘하면서요. 밤을 새운 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이제 사고로 불났었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불을 내기도 합니다. 폭설이 내리면 땅이 얼어붙어요. 공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녹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볏짚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녹여. 그게 돼? 이것도 참 웃긴 아이디어인데 어쨌든 이걸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녹죠. 빨리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버너를 큰 버너. 그걸 켜서 녹이고 공사하고 역시 정주영이다.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첫 구간을 완성시킵니다. 첫 구간을. 그렇게 고난도 작업으로 녹이긴 녹여도 작업자들은 지치잖아요. 노동자들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뭐 하루 이틀 공사도 아니고 이거를 2년, 3년 동안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사기가 떨어지는데 자, 정주영 회장이 이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방법. 직원들의 사기는 뭐예요? 이거. 그죠? 예. 그 당시에 월급은 무조건 현금이었죠. 게다가 고난도 직업 구간에서는 노동 강도 2배라 그랬잖아요. 임금을 3배로 올려주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주영은 뭐 캐딜락 타고 다니면서 새벽같이 현금 뭉치를 이제 싣고 와가지고 이거 또한 뭐 공사 중에 볼 수 있었던 진풍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에게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비밀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응답하라. 이경규 뭐하나 지금? 지금 뭐하고 있나? 이경규 뭐하고 있나? 요거를 분신처럼 안고 다녔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정주영 씨가 찍힌 사진들을 보면은 무전기를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들고 이제 진두지휘를 하는 거거든요, 공사 현장은. 근데 왜 그러는 거냐면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현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확인을 한번 해본 거죠. 야, 거기 309 책임자 누구야? 나와봐. 오바. 방금 이거 다시 한번 보고해봐. 이러면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피곤한 건데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공사장 말고요? 네. 저기 좀 짧게 녹화 좀 하자. 왜 그래 도대체? 뭘 하겠다고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아, 요즘 이렇게 하시면 네네. 제작진들한테 미운털 받기시죠. 딱 그때 당시에 이 정주영 회장의 모습이 이런 거였죠. 무전기 들고 다니면서 뭐 잔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정주영 회장의 잔소리 중에서 공사장에서 꼭 지켜야 될 철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덤프트럭이 먼저. 덤프트럭만 떴다 하면 그게 뭐든지 간에 올스탑. 한 번은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지프차를 타고 현장에 등장을 한 거예요. 이때도 대통령 차가 올라오는데 흙 잔뜩 싣고 막 달려오던 덤프트럭이 비키라면서 막 빵빵빵빵 그러면서 뭐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댄 거예요, 대통령 차에. 근데 차에 앉아서 그 광경을 봤을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 상황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겠죠. 맞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역시 잘 돌아가고 있구나. 괜히 뭐 이런 거 의전한다고 뭐 차 빼고 스톱하고 뭐. 그러니까 아니 뭐 그 회장의 그 대통령 그 임자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정주영 회장은 이제 호랑이라고 불릴 만큼 직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호랑이가 집에도 안 간다는 거죠. 중요한 거. 그러니까 현장에서요 천막을 치고요 상주했다고 하는데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잠도 안 잔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바닥에 등 붙이고 잔 적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직원들의 게으름을 막기 위해서는 일부러 자동차를 타고 공사장 주변을 뱅뱅 돌기도 했다고 해요. 정주영 회장은 세상이 달다시피 철저한 현장주의예요. 건설 공사 기간 중에 미국에서 이제 쓰다 버린 그 이제 집차에다가 겉에 이 드럼통을 펴가지고 탑차 안에서 잠을 자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거기서 며칠이고 그냥 뭐 현장에서 있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 사업주가 같이 있는다는 것은 이 저 근로자들한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제 그 당시에 갑자기 현장에 있는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부른 거예요.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고 작업하도 말 그냥 그대로다가 청와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너무 저 피로가 몰려오래가지고 깜빡 잠이 드는 거야. 괘씸하잖아. 근데 박 대통령은 이 양반이 얼마나 현장에서 고생이 심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내 앞에서 졸겠나. 야. 그래서 잠을 깰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정주 회장이 수술탄 오른 거야. 독대하는데 졸다니.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더 좀 자기 놔둘 걸 일찍 깼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치는. 그만큼 박 대통령의 열정과 거기에 못지않는 또 정주영 회장의 열정과 적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정주영 회장은 늘 새벽 4시에도 현장을 직접 수차를 다하고요. 2시간씩 혼자 현장을 샅샅이 뒤져본 뒤에요. 5분 정도 혈압 체크를 한답니다. 혈압? 그리고 6시부터 회의를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행보들 중에서 충격요법까지 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저 정도도 충분한데? 네, 더 있어요. 저 73년인가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형 유조선 만들었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그때 당시에 어떤 소문이 났었냐면 정주영 회장이 너무 피곤해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정 회장이. 네, 근데 워낙 체력이 좋아가지고 차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뭐 이런 전설적인 일화가 있었어요. 정 회장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그 물에 빠지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그랬더니 내가 직원들이 놀까봐 감시하려고 내가 이악 물고 빠져나왔어. 그러면 이제 놀까봐. 내가 물에 빠진 사이에 놀까봐. 네, 네. 야, 이거 충격요법인데. 너? 지금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거.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지만 정주영 회장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 추워서 두꺼운 옷 입으면 그때가 겨울인 거고요. 더워서 옷 벗으면 그게 여름인 거고. 고인물이 튀어서 얼굴에 튀었다, 세수다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공치는 날이다라는 말. 손해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이 말이 이 경부고속도로 만들면서 나온 말이라. 이게 이제 휴일이랑 게 없이 24시간 막 이렇게 풀가동할 때니까 비 오는 날이면 잠깐 공사 멈추는 날이에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 치는 날이다. 네.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말들이 이때 나왔었던 이야기인 거고. 지금 뭐 금요일도 밤만 근무한다는 얘기가 네, 있네요. 요즘 4.5일 4.5일인데 얘기 나오는데. 그 뭐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이렇게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본인은 3시간 녹화도 못 참으시면서 나는 2시간 하고 작가들은 10시간 일해야지. 10시간 일을 해야 돼. 작가들이 20시간 일하면 내가 1시간밖에 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직원들도 정주영 회장만큼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잘 굴러가고 공기도 그러겠죠. 단축시킬 수 네네네네. 있었죠. 이게 이제 정주영 회장 혼자서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옆에 이제 받쳐주는 유능한 참모, 있어야죠. 유능한 저 간부들이 좀 있어야죠. 그럼 그게 누구냐? 유명한 사람이죠. 네. 저 옷은 뭐죠? 알 수 없는 패션. 표범인가요? 표범인데. 저 유명한 투샷이죠. 왜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현대건설 사장을 지냈고 결국 정주영 회장은 오른팔이었던 건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니까. 근데 정주영 회장도 밀어붙이는 거 유명하지만 거기서 일을 배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현대건설 사장할 때부터 밀어붙이는 거 워낙 또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사할 때쯤만 해도 지금이나 대기업이지 그때는 스타트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벤처기업이죠. 왜냐면 직원이 100명도 안 될 때니까 중소기업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대 나와서 저기를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야 너무 분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썼어요. 누구한테? 박정희 대통령한테. 나 면접 떨어졌다고?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운동권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학교 때. 그러니까 6.3 사태를 이게 주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학생운동에서 데모했다고 말이야. 이 회사에서 나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운동권 학생 등 차별 아니냐. 그 항의하는 서한을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 편지 보낸 이후에 갑자기 합격 통보를 받아요. 이게 낙하산인가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니네 회사에 이명박이라고 있지? 그 아주 고약한 놈인데 나 이거 정치할 줄 알았더니 회사로 갔네? 인간 좀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주영 회장이 아, 이 친구 뭐가 있구나. 그러고 저 MB를 좀 알아봐서 뭐 키워줬다. 실제로 정주영이 MB를 인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실제로 있어요. 아, 그래요? 태국에서 아까 고속도로 공사했다고 했잖아요. 아, 네네. 근데 고속도로 공사하던 중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회사 간부들하고 현장 직원들은 피해서 다 달아났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말단 격리 사원이었던 이 MB는 끝까지 혼자 사무실에 남아가지고 금고를 지켰다고 합니다. 사장 입장에서 가장 아주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네요. 당시에는 뭐 흉기, 둔기 이런 거 들고 금고 열라고 와가지고 폭행까지 하고 실제로 이제 맞고 막 그랬는데 한참 그렇게 폭행을 당하다가 경찰에 구조가 됐대요. 근데 그 일이 이제 이 정주영 회장의 귀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MB가 이 정주영의 눈에 들기 시작해서 오른팔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정주영의 오른팔 MB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도 지독한 상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때 불도저가 한 대 고장 났었대요. 네. 불도저 근데 수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오래 걸리네. 예. 그래서 나와봐. 본인이 해체를 했어. 불도저를? 완전히 해체해서 매뉴얼 보고 다시 조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현장 책임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 수리를 원래 전담했었던 직원도 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둘씩 나와서 고장난 불도저를 또 해체하고 그렇게 해서 수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역시. 근데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 이거 정주영한테 배운 거예요. 네, 이 정주영도 그렇게 했대요. 이것 때문에 현대는 불도저를 해체하는 회사다라고 하는 소문이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언제 그 소문이 났냐면 일본에서 중장비를 한 대 갖고 옵니다. 이 고속도로 건설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왜 고속도로 건설한다고 했는데 왜 한 대밖에 안 사가지? 의아할 만하죠. 네, 건설한다는 의아할 건가? 만해요. 그래갖고 가봤더니 한 대를 사서 해체를 해서 그걸 보고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여러 대를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 그게 돼요? 그 모습을 본 이제 MB가 그걸 따라한 게 아니냐. 원조는 정주영이다. 위에 그 지독한 상사 때문에 뭐 열은 받았겠지만 직원들이 모두 아주 뭐 최고의 기술자가 됐겠어요, 그죠? 아 해석이 더 좋네요. 네, 뭐 네. 베끼고 뭐 조립하고 뭐. 그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았지만 처음에는 정주영 회장이 열정적인 MB를 좌천시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할 즈음에 MB가 발령이 난 곳이 미팔군이 버린 고무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서였는데 그 전에는 거기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아주 말단 부서였다고 해서 정주영 회장이 MB를 버린 것이 아니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고 MB 자신도 아 이거 사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 정주영 회장의 깊은 뜻이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니까 이 중장비들을 잘 관리하고 운영시키는 것이 이제 핵심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아주 중요한 부서로 떠올랐고 그때서야 이제 MB도 정주영 회장님이 아 다 고려해서 날 여기 배치한 거구나 해서 불도저를 해체하면서까지 그 부서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러면. 이게 멀리 내다보고 보낸 거네, 그죠? 모두가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바쳐서 했던 공사가 이제 드디어 막바지에 돌입하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마지막 공사 구간은 바로 추풍령인데요. 아, 이거. 네. 바람도 쉬어간다고 할 정도로 극악 코스라고 했습니다. 이 추풍령의 터널을 뚫어야 하는 어려운 공사를 반드시 했어야만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요 현장 인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게 됩니다. 뭐라고요? 추풍령에 산신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산신령이요? 훌륭해? 한신령은 또 뭐야? 아니 실제로요 여러 명의 인부들이 공통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봤다는 거예요? 산신령을? 예.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첩처산 중에 갑자기 백발노인이 나타나서요. 공사를 며칠 미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산신령이? 산신령이. 심지어 커다란 구렁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구렁이까지? 네. 그래서 이런 기이한 현상 때문에 무섭다고 해서요. 인부들이 자꾸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24시간 터널 뚫어보세요. 잠을 못 자는구나. 나 딴 데 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심리적인 문제지만 근데 진짜 물리적인 문제도 터졌거든요. 공사 중에 갑자기 수맥이 터져버립니다. 산신령 나타나고 수맥까지 터지고 그 근로자들 자꾸 도망가고 이 상황에서 그럼 정주영 회장 또 어떻게 했을까요? 충분한 지질 조사, 그다음에 어디에 터널을 몇 개 뚫고 교량을 몇 개 놓고 이런 그 사전 조사가 당연히 불충분했죠.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전부 이 지층 구조가 암석이야. 상계 터널 없이 고속도로를 완성할 수 없잖아. 암반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암반이라는 게 말이에요. 차암기로 다 뚫다 보면은 갑자기 바위를 지나가는 수맥을 건드리게 되면은 돌덩이 같은 게 섞인 지하수가 순간적으로 분출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반에서 작업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정주영이 현장 매너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들 말이야. 그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해? 근데 당신이 차감길 가지고 거기 뚫는 거예요. 공사 기간에 맞추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당제 터널 공사가 그래서 많이 그 뒤에 얘기가 전달돼요. 실제로 정주영 회장이 어떤 현장의 노동자들보다도 시멘트 반죽 잘하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정주영 회장까지 직접 나서서 터널 뚫고 있으니까 이제 터널 공사만 끝나면 개통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보이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사고가 터집니다. 뚫고 있던 터널이 붕괴가 된 거죠. 막대한 양의 흙이 쏟아지고 뭐 낙반 사고에다가 토사 붕괴 이런 사고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13번. 아이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공사 일정은 하루하루 밀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현장 노동자들은 공사장을 뭐 지키기는커녕 공사 자체가 이제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통 예정일에 8주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공기 단축은커녕 공기 내 완공하는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기 단축시켜야 돼요. 공기 단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공기를 좀 연장시키는 거죠. 굉장히 쉬운 방법을. 3년만 더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우와. 역시 연장시켜야지. 공기 단축하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돈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부 10명이 예산이 돼 있으면 20명 투입하면은 그런 식으로. 공기 단축 되죠. 대신 손에 떨어지는 게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기 단축하기 위해서 돈을 포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시멘트. 이게 이제 토반이 무너지니까 그거 지지하려면 시멘트가 빨리 굳어야 되는데 당시에 빨리 굳는 시멘트가 가격이 3배가 비싸다는 거죠. 받은 돈은 정해져 있고 코스트가 3배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건비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공기를 맞춰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작업을 시작했던 거죠, 정 회장이. 지금 시멘트 가격만 3배, 인부 2배 이상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이고 총공세를 펼친 거잖아요. 공기 단축에 과연 성공을 했느냐. 1970년 6월 27일 밤 11시에 어두컴컴하던 터널 끝에서 한 노동자가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뚫렸다! 그래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기도 울고 네. 만세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실제로 뚫린 시간이랑 이런 것들 다 계산하면은 개통식 3시간 전에 완전히 다 끝납니다. 이제 드디어 1970년 7월 7일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식이 열리게 됩니다. 1968년 2월 1일 착공해서 연인원 892만 8천여 명과 물도료 등 각종 장비 165만여 대가 투입돼 순수한 우리 돈 우리 기술로 가장 싼 값으로 가장 빨리 완공을 보아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그 개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 2년 반 동안 모든 난관과 애로를 무릅쓰고 예정대로 준공된 이 공사야말로 불가능하다는 비난을 이겨낸 우리 역사상 가장 거창한 대역사라 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요, 경부고속도로 이 성공적인 개통에 대해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 후대를 위해서 디딤돌을 놓았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다. 당시 어르신들은요, 진짜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감격을 했다고 합니다. 갓 쓰고 보네요. 네. 갓을 그 당시에도 쓰고
가서 쓰죠. 1970년대인데. 갓을 썼던 시대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정말 문화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야.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사람도 지나다닐 수 있는 줄 알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톨게이트라는 걸 처음 봐서 도로를 사용하는데 돈을 내고 한다는 개념이 없어서 영부인이신 유경수 여사도 돈을 내야 되는 줄 모르고 지나치셨다고 합니다. 그렇겠다. 며칠 후에 이제 그 얘기를 깨닫고 다시 오셔서 8,500원짜리 점퍼 24벌을 직원들에게 나눠주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경부고속도로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양에서 단일 고속도로 중에서는 가장 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도메이 고속도로라고 340km 구간이 있거든요. 공기가 7년이었어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2년 반 돼서 완성했으니까 반도 안 되는 시간에 완성을 한 거죠. 2년 반 만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전국 일일 생활권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부산에서 그게 가능해졌고 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들으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이 노래 들으면서 달리고 싶다. 네, 태양은 솟는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을 출발이다 장밋빛 새벽을 끝없이 뻗어나가는 황홀한 아스팔트. 네, 노래 가사를 보니까 고속도로를 보고 굉장한 희망을 품었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또 혜연이 씨가 부른 노래도 있어요. 아, 예.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 랄랄라라 이거 띠띠빵빵 띠띠빵빵. 있고 그때 당시 또 이 고속버스 안내양이 되는 게 이게 집안의 경사였어요. 고속버스에도 안내양이 있었어요. 있었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누나가 고속버스 안내양이야 그러면 우와 니네 누나 출세했다 이거.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없는 걸로 합시다. 내가 오래된 사람들 보여가지고. 그때 당시 또 완행열차 같은 게 12시간씩 올라왔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죠? 그때는 뭐 비둘기랑 통일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풍속도가 있었대요. 고속도로가 뚫린 다음에. 풍속도? 춤추는 거? 그렇지. 버스 기사님이 틀어주잖아요, 그 음악을. 사이키도 다 돌아고 사이키도 다 해주고.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진짜. 어쨌든 저 70년대 저 고속도로 뚫리면서 그런 새로운 풍속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또 역사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는 이 경부고속도로 이 사진. 네. 그때 만들어진 경부고속도로 아닙니다. 이거. 보수공사 비용만 4배 이상.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돈 아끼려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새로 다 설치해야 되죠. 그다음에 고속도로라고 하면 도로에 이제 차들이 빨리 달려야 되니까 도로 두께가 두꺼워야 돼요. 새로 만들었어요. 지금의 경부고속도로는 그때 만든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건 77명의 노동자분들이 건설 과정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정주영 회장의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것도 맞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건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꼭 저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미스터리 인물은 누구일까요? 야, 이건 나왔다. 네, 폭발차를 만든 박태준 명예회장인데요. 일본 유학 후에 고국으로 돌아와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한 최고의 엘리트로 만 40세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1970년대 경제 발전의 핵심인 포항철 건설과 운영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포스코를 세계 3위의 철강사로 올려놓으며 한국의 철강왕이라고 불린 그는요. 어떤 세계적 기업인과 비교해도 기세로는 어디서도 꿀리지 않는 철강 산업계의 태토남 최강자입니다. 사실 아무한테나 이렇게 왕이라고 붙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어린 시절부터 철강왕의 사주를 다
타고났다고 합니다. 사주요? 사주요? 1927년 부산에서 태어난 박태준이요. 태몽부터 심상치가 않았답니다. 아, 철이 나왔나요? 태몽이. 이 장안 다름산이 갑자기 커다란 용으로 변해 용트름을 하는 내용인데요. 근데요, 꿈에 나오는 다름산이 과거부터 철을 공급하던 주요 거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조선시대에는 유황재련 기술로 쇳물을 녹여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어서 병사들과 농민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줬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태몽이라고 보기에 박태준 걸어온 길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규 씨는 뭐예요, 태몽이? 근데 뭐 전화기 뭐 잡지에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뭐 화투를 치다 광땡을 잡아가지고 광이야 해서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제 꿈은 제가 걸어놨는데 미스터리 이렇게 했대요. 어쨌든 박태준 회장이 제철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불러가지고 야, 너 제철소 지옥. 제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황당하죠. 출신은 군인이잖아요. 박태준 회장이 처음에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를 쓰라고. 근데 나는 임자를 잘한다. 계속 설득하는 거죠. 각하가 강권하니까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굉장히 큰 미션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박태준을 오래전부터 찜해놨었다고 합니다. 이게 박태준이 조선경비사관학교 출신인데 여기 다닐 때 박정희가 탄도학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거 질문을 던지면 애들 다 일단 고개를 숙이죠. 웬만하면 다 고개를 숙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박태준은 저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갔다는 거래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 포항철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는 데는 좋게 봐왔었던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한테 테스트를 한 번 했다는 거예요. 박태준 회장한테 야, 너 다음 날 아침까지 보고서 하나 만들어 와.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부하들 시켜가지고 막 박태준 회장한테 술을 엄청 먹인다는 거예요. 술 취한 다음에 아침까지 내가 시킨 거 하나 안 하나 보자. 근데 알고 봤더니 부하 직원들이 다 곤드레 만들어 대고 나가 떨어지고 보고서 딱 만들어서 딱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 간이 좋구나. 그래서 박태준 회장에게 무쇠덩어리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하죠. 사실 박정희가 실제로 믿었던 사람은 박태준 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답니다. 5.16 군사정변을 준비하면서요, 이 일에는 일체 끼어들지 말고 내가 잘못되면 내 식구들이나 좀 돌봐달라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맡긴다고 할 정도면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는 건데 제철소를 맡아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에 이었어요. 왜 제철소에 꽂혔을까? 대한민국이 중화학공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철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철소 건설이 상당히 시급했고요. 또 하나 당시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남북 대결 구도였는데 그렇죠. 북한에는 일제 강점기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동시에 추진을 해서 대한민국의 중공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제철소를 어디에 짓느냐입니다. 제철소 들어온다. 그 동네 대박이거든요, 진짜. 당시에 이 제철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3명 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김종필, 박정희, 이우락. 김종필은 충남에 짓겠다. 그다음에 이우락 고향 울산. 그러면 저기 박정희는 왜 나오냐? 직접 참여하신 거예요? 지역 경쟁에? 당시에 삼천포를 밀었는데 그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학교 동창이면서 재계의 마크 인물.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의 삼천포. 근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세 지역이 막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포항은 아무도 밀어준 사람이 없어. 박태준 회장이 참다가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요. 정치가 개입되면 이거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무조건 포항에 돼야 됩니다. 주장을 하니까 그래 박태준 내가 너를 믿겠어 하고 포항으로 결정을 해준 거죠. 사실 박태준이 포항을 밀었던 이유는 바로 바다가 있고요. 그렇죠. 지역 크기에 비해 사람이 적게 살기 때문에 큰 제철소가 들어서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포항을
밀어주는 백이 없다 보니 외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종합제철소,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인사청탁을 하는 전화가 걸려가지고 이 전화 때문에 업무를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결국에는 박태준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대통령을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겁니다.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낌새가 이상했다고 해요. 뭐 임자, 일은 잘 돼, 뭐 힘든 건 없고 그러니까 인사청탁 오고 정부 간섭도 심하고 제철소가 독자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정부를 손을 떼라.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또 가만히 있었나? 이 말을 듣고 박태준 회장에게 뭘 쓱 내밉니다. 뭘? 종이, 야, 네가 원하는 거 뭐야? 다 써봐. 이게 그 메모지입니다. 지금 보면. 원하는 거 쭉 쓴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 4번. 자, 읽기가 힘듭니다. 예. 여러분이 읽기 힘드실까 봐 저희가 주석을 달았습니다. 구매 방법 결정에 고려된 요소. 청구권 자금 운용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편한 수단 방법을 고려한다. 내가 알아서 잘 포항제철을 지을 테니 정부가 간섭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메모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게요? 제일 중요한 거 저 위에 사인? 그렇죠. 맨 왼쪽 위에 보세요. 낙서가 하나 돼 있잖아요. 읽을 수가 없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쓴 거 다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종이 마패라고 불리는 겁니다. 야, 이 박태준을 향한 박정희 대통령의 무한 신뢰가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찐사랑이라고 봐야죠. 진짜. 찐사랑, 브로맨스. 그런데요, 두 사람이 정면 충돌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종합제철을 국영기업으로 할지 주식회사로 할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박태준은 이때도 정부의 간섭을 피하려고 주식회사로 가는 게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희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한치 양보가 없는 세 차례의 토론 끝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한마디를 하게 된답니다. 임자한테 졌어. 박태준의 끈질긴 밀어붙이기에 양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을 이렇게까지 믿고 지지하는 데는 박태준 회장이 청렴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지해주는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정치적은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거죠. 196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삼선 개헌을 할 때 당시 권력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이 박태준 회장을 찾아가서 여기 삼선 개헌에 좀 찬성하는 서명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박태준 회장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형욱 정보부장이 화가 나서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얘기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친구는 원래 그런 친구야, 포기해, 제철소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태준 회장은 포항제철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나서도 포항제철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전혀 그 회사를 나눠주지 않고요. 그래서 끝까지 청렴결백을 유지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태준은 왜 자신을 도와준 박정희에게 끝까지 그렇게 선을 그었을까요? 사실 포항제철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그냥 일반적인 돈이 아니라 특별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박태준이 이 제철소를 지어달라는 특명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제철소는커녕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같이 가난한 나라는 이제 돈을 빌려줄 수 없다 라면서 이제 태도를 바꾼 겁니다. 사실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 수준이었어요. 지금의 300분의 1 수준이었대요. 정말 그냥 못 사는 나라였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빌려준 돈으로 제철소 짓겠다고 하니 떼일 게 뻔한 돈이니까 당연히 안 빌려주려고 한 거죠. 그렇게 낙심한 박태준에게 이제 불현듯 머릿속에서 뭔가 하나가 탁 하고 떠오릅니다. 여기 보시면 철 옆에 피 맺힌 돈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대일 청구권 자금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으로 한국에 줘야 되는 돈인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포항제철을 만드는 시드머니로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돈 헐값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과받았다고 할 수 있어? 당시 나왔었던 말이 조상의 돈을 쓸 바에 차라리 철강을 수입해서 쓰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반대가 굉장히 거셌었던 겁니다. 근데 일본에 우리가 이러한 데다가 쓸 거니까 허락까지는 아니지만 보고 절차까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치욕적인 거죠. 그러네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 일로 받은 것조차 좀 화가 나는데 이제 그 돈을 어디에 쓸지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인데요. 당시엔 좀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쨌든 박태준 회장 입장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걸 가서 일본에 가서 어디다 쓰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당시에는 일본은 제철 산업이 발달했었죠. 그러니까 박태준 회장이 가가지고 야 내가 이걸로 제철소 만들 건데 니네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만들 거다 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말을 못하죠. 못하죠. 그냥 겉으로는 내가 제철소 짓긴 할 건데 야 내가 지금 저 포항 저 영일만에 언제 내가 신일볼 제철 이기겠니? 내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제 외교적인 수사를 써가면서 일본을 설득해가지고 저 돈을 제철소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아오는 거죠. 근데 여담인데 이거는 당시 이제 일본 고위 간부들 설득하는데 망고를 썼다는 거예요. 망고. 과일? 과일 망고. 지금의 망고 흔하지만 저 당시에는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인 일본도 망고가 흔하지 않았대요. 그렇죠. 저 당시에는. 박태준 회장도 제가 망고를 몇 번이나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걸 구해가지고 일본 저 간부들한테 준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박태준이 야, 이 귀한 거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동남아에서 가져왔구나라고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 설득하게 되는 좀 하나의 도구로 좀 쓰였다고 하죠, 망고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얻은 조상들의 자금으로 포항제철을 만들게 됐는데요. 거금이 포항제철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소위 검은 손들이 자꾸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태준이 유착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더욱 청렴을 내세우게 되고요. 철저하게 정치와 거리두기를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박태준 회장이라고 해도 조상의 피를 묻은 돈을 쓰기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되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아주 선의해서 해석하면 너무 돈이 급하니까 그걸 가져와서 경제개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해먹고 대통령이 1억 달러 해먹고 박태준 회장 1억 달러 이랬으면 난리 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귀한 자금으로 지금의 세계적인 제철소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어떤 일각으로 보면은 또 다행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 논란은 있었지만. 근데 착공하기 며칠 전에 새벽 4시쯤이었는데 박태준 회장이 갑자기 모든 직원들을 공장이 지어질 그 부지, 그 허허벌판, 거기에 집합을 시켰다고 합니다. 착공 전에? 착공 전. 쉽지 않네요. 실제로 비상 소집된 직원분한테 만나서 물어보셨답니다, 제작진분들. 아 진짜요?